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번 방송에서 약속했던 대로 황순이의 남편 유경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이 방송이 굉장하게 서투르고 또 영상 편집하는 기술도 익숙하지 않아서 여기저기 문제가 많은 점을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경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수는 그의 본명이 아닙니다. 그의 본명은 유삼손입니다. 최근 4일 전까지 백세를 사셨던 유경수의 아내 황순이가 자주 한국의 방송에서 뉴스로 보도되다 보니 여러분들은 황순이 남편 유경수 이름도 종종 오르내리곤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보통 유경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는 황순이의 남편이며 또 만주에서 김일성과 빨치산 투쟁을 함께한 동지였다는 것, 그거 외에도 또 6.25 전쟁 때 북한군 탱크 여단을 지휘하여 가장 먼저 서울에 입성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그가 인솔했던 탱크 부대가 서울에 입성하여 무슨 일을 했던가에 대하여부터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유경수가 지휘했던 탱크 부대는 북한군 제105 탱크 여단으로 여단장이었던 유경수는 탱크를 직접 운전했습니다. 그가 운전했던 탱크는 105 탱크 여단 산하에 있는 35 탱크 연대 1대대 3중대에 소속되어 있었던 제312호 전차였습니다. 유경수는 직접 이 전차를 운전하여 서울로 들어왔고 또 부하들과 함께 서울중앙청 건물에 인공기를 개항하는 일을 지휘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미처 철수하지 못하고 서울대학교 병원과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한국 국방공 부상병들과 우위 인사들이 붙잡혀 나와서 사살당하기도 했는데 그 사살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유경수라고. 이후 북한군은 승승장구로 남진하여 대전을 함락시킬 때에도 역시 유경수의 이 탱크 부대가 가장 앞장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유경수는 얼마 뒤에 제3군단 군단장으로 승급함과 동시에 또 북한에서는 그때 당시 최고의 훈장이었던 공화국 영웅칭호까지 받았습니다. 종전 후에는 또 북한군 상장이 군사직함을 받았고 또 제1집단군 사령관이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접어들면서 북한에서는 그 빨치산 출신 생존자들이 역속 사망하다 보니 빨치산 시절에 겨우 전염병이나 아니면 일반 평대원 했던 또는 소대장쯤 했던 사람들이 모두 장군도 되고 대장도 되고 지어는 차수 원수까지 됩니다. 그렇지만 1945년 방금 광복이 났을 때까지만 해도 북한에는 빨치산 시절에 직위가 아주 높았던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용건이나 김책 같은 사람들은 다 나이가 40대 안팎의 연장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유경수 또래의 빨치산 생존자들은 모두 높은 직위에 중용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빨치산 시절 거의 김일성과 쌍벽을 이룰 만큼이나 유명했던 최연두 광복 직후에는 겨우 북한군 여단장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유경수는 빨치산 시절 김일성보다는 주로 최연희 뒤에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던 그런 어린 부하였지요. 최연희 빨치산에서 연대장을 할 때 유경수는 겨우 소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복 직후에 최연과 비슷한 한개 여단의 여단장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여단은 일반 여단도 아니고 탱크 부대, 즉 기계화 여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경수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이나 김일성으로부터 충용받았던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하자면 어차피 유경수가 처음 만주에서 항일 유격대에 장각이 되었던 그 경위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경수라는 이름은 1945년 광복을 눈앞에 두고 소련의 하바롭스키에 있는 밀령에서 이 사람들이 조선으로 귀국 준비를 할 때 누구나 다 별명을 하나씩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일성은 유경수에게 장차 평양을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경수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평양을 옛날에는 유경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때 사실 유경수에게만 이름을 지어줬던 것이 아닙니다. 귀국을 앞두고 당시 빨치산이 생존자들은 모두 본명을 숨기고 누구나 다 별명을 하나씩 지었습니다. 김일성은 귀국 당시 김영환이라는 별명을 지었고 최영권도 그때 지은 이름입니다. 만주에서 사용했던 최영권의 이름은 최석천입니다. 비록 이름을 유경수로 고쳤으나 유경수의 본명인 유삼손은 후에 북한에서 국가부수석까지 되었던 임춘추가 쓴 아주 유명한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이 행명전의인데 이 소설의 주인공이 바로 유경수입니다. 유삼손이 본명이 그대로 등장하는 소설로서 실제로는 실화 소설 또는 논픽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 나도 중학생 시절에 이 소설을 처음 읽었는데 유경수에 대하여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소설 속에서 제대로 다 들려주지 못하고 있는 유경수의 다른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아주 각별히 흥취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이 김일성 편전을 집필하기 위하여 1980년대 초역부터 만주 각지로 탑사도 다니고 또 빨치산 시절에 김일성과 연고를 가지고 있었던 생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도 진행하고 할 때면 언제나 유경수에 대하여 꼬치꼬치 개어묻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경수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그리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그 자료들 속에 기재되어 있는 유경수의 양력 속에서 구경할 수가 없는 이야기들까지도 거의 모두 빠뜨리지 않고 전부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유경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그가 만주에서 빨치산 활동을 할 때까지입니다. 8.15 광복 이후 김일성과 함께 북한으로 돌아간 이후의 사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빨치산 시절 만주에서의 유경수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한번 파보겠습니다. 여기서 빨치산이라고 하면 그냥 한국의 시청자들에게 보통 익숙한 명칭이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유경수뿐만 아니라 김일성, 최현, 최용건, 김책 이런 사람들 모두 중국 공산당 영도하에 있었던 동북인민혁명군 부대입니다. 후에는 이 부대가 항일연군으로 명칭이 바뀌기도 했죠. 유경수는 100% 만주 간도에서 태어난, 말하자면 고향이 간도인 셈이죠. 물론 부모 조상은 본적이 환경남도 신흥군 신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난 곳은 중국 길림성 영길현 팔도구 대흥촌입니다. 이 대흥촌에서 20여리 떨어진 보암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아내가 되는 김정숙이 바로 이 보암동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리고 보암동 인근에는 또 수동촌이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는데 1930년에 이곳에는 계량사숙이라고 하는 이런 사립학교가 하나 지어지게 됩니다. 이 학교에 와서 한어 교원, 즉 중국말을 배워주는 중국어 교원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후에 유경수를 행명으로 인도하게 되는, 말하자면 유경수의 은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곽지산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1904년생으로서 곽지산 이 사람은 그때 이미 26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경수보다는 11살이나 많았습니다. 유경수는 1915년생이니까요. 15살 때 처음 이 곽지산과 만났던 유경수는 부암동 수동촌에 있는 그 계량사숙에서 이제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유경수가 생활이 어려워서 학비를 낼 수 없게 되자 곽지산이 자기 노임에서 유경수의 학비를 대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경수는 그 고마움을 갚기 위하여 공부만 끝나면 이제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는 다음날 학교로 올 때면 그 나무를 등에 쥐고 와서는 그 곽지산이 살고 있던 그 집 문 앞에 항상 내려놓곤 했다는 그런 미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곽지산은 당시 중국 공산당 영길현 팔도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조직원이었는데 이때 한소도에서 함께 활동했던 공산당원들로 역사상 비교적 주목할 만한 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이 두 사람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특별하게 소개한 것도 아닙니다. 김일성의 회고록에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김홍범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김기준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 김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김기준이 바로 김일성의 아내가 되는 김정숙의 친오빠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김정일에게는 이 김기준이라는 사람이 외숙부가 되죠. 그리고 김정은에게는 외조부가 되고, 그때 그 곽지사는 보암동 수동촌이 계량사숙이 와서 중국어 교사로 일하고, 김기준은 팔도구 광산에 파견받아가서 지하 활동을 하다가 그곳에서 붙잡혀서 이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이들 두 사람을 파견했던 그 책임자가 바로 김홍범이었습니다. 그럼 이 김홍범은 또 누구인가? 전번 방송에서 그 황순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나왔던 그 만산밀령의 책임자였습니다. 김일성의 회고록에서도 만산의 이야기가 나올 때면 김홍범이 등장합니다. 그때 만산에 있던 그 민생단 혐의자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었던 그 당사자가 바로 김홍범이었습니다.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이제 그 김홍범에게 민생단 혐의자들이 자료를 몽땅 꺼내놓으라고 명령한 뒤에 거기다가 직접 불을 지릅니다. 그리하여 민생단 그 혐의자들은 모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김일성이 품에 안기고, 뭐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북한에서 영화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많은 자료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 연구를 진행한 바에 의하면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김홍범은 그때 김일성이 만산에 도착하기 전에 그 자료들을 모조리 배낭 속에 넣어가지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다가 이제 오늘이 그 안도현 신합향 그 진거리에서 그곳에서 임무집행 중이었던 박성철에게 붙잡혔습니다. 박성철은 해방 후에 북한에서 그 정무원 총리도 하고 국가부수석도 했던 그분이죠. 그 박성철이 당시는 김일성이 직계 부하가 아니고 최현희 부대에 있었습니다. 최현희 부대 소대장이었든지 아마 중대장이었든지 그때 이제 그 사사 밀령이 이제 압송돼 갔습니다. 여기서 사사의 이제 사장이었던 안봉학과 정치위원 주수동을 만나서 자기가 갖고 왔던 그 배낭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제가 일부 생존자들에게서 이제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그때 그 자료에다 불을 지른 사람이 주수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수동이 그걸 불을 지지 않고 얼마 뒤에 위승민이 도착하니 그걸 위승민에게 주었고 위승민이 지시해서 그때 그 자료에다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소각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김홍범은 그 자료를 이제 가져다 바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그 사사에 배치되어서 사사의 조직과장으로 이제 임명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다음 방송에서 이 김홍범의 이야기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유경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당시 유경수는 곽지산에게서 1년 동안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31년에 이제 팔도구에서 태평구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돌문안이라고 부르는 고장에서 이제 공성조직이 책임자도 되고 또 소년선봉대 소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1932년에 이제 동만지방에서 충황투쟁이 일어납니다. 유경수가 이 부하들을 데리고 다 어린이 됐죠. 소년선봉대 소대장이니까 그 동네의 지주집에다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지주가 이제 고발해가지고 붙잡혀서 용정 감옥에 이제 투옥됩니다. 그런데 그 지방 농민들이 그 지주를 협박하여가지고 이제 감옥 당국에 찾아가서 유경수를 용서한다는 이런 진정서를 써서 바치게 합니다. 물론 지주는 핍박에 못 이겨서 그렇게 썼죠. 농민들이 유경수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제 지주를 협박하는 바람에. 그래서 유경수는 석방되자마자 바로 곽지산을 찾아갔고 곽지산이 소개로 연기된 유격대에 참가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유경수의 빨치산 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최소한 우리 한민족의 독립운동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1930년대 초엽에 농만지방, 간도지방에서 발생했던 그 민생단 사건이라는 이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민생단 사건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다 보니 누구라도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관련 자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생단 사건을 이야기할 때면 우리는 언제나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던 일명 그 송로톨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과 만나게 됩니다. 이 송노톨이라는 송노톨이라는 이 별명은 성씨가 송가이고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인데, 노톨이라는 것은 그 노인에 대한 당시 그 비하하는 간도지방의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이 송노톨이라는 이 별명은 그때 연길현 왕후구 유격근거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그 연길현 농민협회에서 이제 인쇄소를 책임지는 그 인쇄소 책임자였어요. 이 인쇄소 책임자니까 아마 글도 읽었고 아마 인텔이었을 것입니다. 글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근데 뭐 별명만 노톨이지 나이는 뭐 한 30대 초중반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수염을 하도 많이 길게 기르고 다녀서 사람들은 노인인 줄로 알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대개 2개월, 1932년 10월에서 2개월 전이니까 한 8월쯤 되죠. 이때 아주 우연하게 연길 헌병대에 붙잡혔다가 한 일주일쯤 갇혀 있다가 뭐 별 이유도 없이 두루뭉실하게 풀려 나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그냥 잡혔다가 놓아주는 바람에 놓여 나왔어요. 돌아왔다고 하니까 그때 그 중국 공산당 조직에서는 참 이상하다 하고 의심하고 있었죠.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자기가 그 헌병대에 같이 있던 과정을 얘기하는데 앞뒤가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건 그때 이 사람을 뭐 취소도 하지 않고 그래서 별 이유도 없이 내보낸 것은 그 일본군 특무기관에서의 모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개월쯤 지나서 다른 일본군 밀정들이 3명인가 이제 그 연길현 그 왕후 유격 근거지 근처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이제 붙잡히기 위해서 나온 것처럼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곳에서 우리 유격대에 발각됩니다. 그때 이 밀정을 가장 먼저 발견한 어린 대원이 바로 유경수입니다. 그때 유경수는 이 연길현 유격대에서 조직한 장총 분대가 있었습니다. 뭐 대원들이 한 5, 6명 됐는데 분대장이 최연이고 유경수가 그 분대의 제일 나이 어린 소년이었죠. 그때 아마 16살 아니면 17살이었습니다. 1915년 생이니까 1932년이면 17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경수가 이제 거기서 포초를 쓰다가 달려가가 최연한테 일렀어요. 지금 여기서 이상한 사람이 셋이 온다고. 그래서 최연이 그 자기 이거 장총 분대를 데려가서 이 밀정셋을 잡아왔어요. 그래 잡아서 이제 유격을 데리고 와서 혹행을 가하니까 이 밀정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에 송노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래서 너 그 사람을 왜 찾는가 했거나 그 사람이 이전에 우리 헌병대에 한번 갇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약 우리가 이제 이 유격근거지나 유격대에 붙잡히게 되면 자기 이름만 되면 어김없이 놔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쩍 의심이 들어서 다시 따지고 들었거든요. 송노톨을 불러다가 네가 그때 헌병대에서 이런 약속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 송노톨을 묶어매고 이제 그 유격 근거지에서 혹행을 가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지금 자백하는가 하면 내가 그때 헌병대에 붙잡혀서 헌병대에서 조직한 민생단에 가서 참가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생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자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잠시 생략하고 이제 다음 그 민생단 전문 프로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여기 유격대 내 민생단이 또 몇 명이 있는가 하니까 이것저것 이름을 주어 대는데 결국 이 일본 특무기관에서 방망개를 한 거예요. 서로 유격대가 서로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주어 대다 보니 그 당시 중국 공산당 연길현 위원회 서기 한범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본명은 한인권인데 그 1950년대까지 이제 연길에서 살았습니다. 후에 병으로 죽었는데 이 사람까지 같은 민생단이다 하고 부는 바람에 이 사람이 그냥 그 연길현 공산당 조직의 제일 책임자인 것도 도망쳤어요. 그때 최형과 류경수가 함께 붙잡았던 이 일본 특무기관의 밀정들이 유격구에 잡혀온 뒤에는 반관계를 부려서 유격구 내에 온통 누가 민생단인지를 색출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 죄도 없이 민생단으로 의심받고 살해당한 조선인들이 수백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때 미끼로 이용되었던 송노톨이 제일 먼저 붙잡혀 나와서 처형당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이고요. 이 사건에 걸려들어 나중에는 김일성도 최연도 그리고 유경수를 핵명자로 인동했던 그 곽지산도 모두 민생단으로 몰려서 하마터면 처형까지 당할 뻔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를테면 그 김일성도 민생단으로 몰려서 처형 직전까지 갔다가 아주 극적으로 이제 탈출하여 살아남았던 이야기는 이제 김일성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룰 때 제가 다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사건이 발단이 되었던 밀정 쇠놈을 붙잡아왔던 장총분대 분대장 최현도 이제 그 민생단으로 의심받고 분대장직에서 놔떨어지고 그 당시 6.26대 대대장으로 있었던 왕덕태의 전영병 노릇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유경수는 어떤 의심을 받았을까요? 사실상 그 유경수는 나이도 어리고 또 순항투쟁 때 지수집에 불을 지르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노예 나온 지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를 민생단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그 유경수를 혁명에 인도했던 유경수의 은사였던 그 곽지산이 민생단으로 몰려서 이제 근거지에서 공개 재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곽지산을 민생단으로 몰아붙이기 위해 그 동만특위 민생단 숙청위원회에서는 그 인민재판을 열고 이제 곽지산을 거기에 세운 뒤에 이자가 바로 민생단이라고 증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증언자로서 유경수를 불러내왔어요. 그때 이제 이 곽지산이 민생단에 옳은가 하고 물으니까 유경수 난 모른다.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그 민생단 숙청위원회 일꾼들한테 유경수가 아주 귓밤을 30대나 맞았대요. 그렇게 맞아서 너무 맞아가지고 온 얼굴이 딩딩 부어 올랐지만 유경수가 끝까지 입을 악물고 자기 선생이었던 그 곽지산은 민생단이 아니라고 딱 잡아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경수가 어찌나 완강했던지 당시 그 재판장에 가서 직접 그 현장을 구경하고 있던 그 당시 동만특위서기 동장영, 이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그 유경수를 풀어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곽지산도 이제 무혐의로 풀려나게 됐고요. 이후 그 아직 민생단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곽지산은 그 당시 왕덕태의 그 부관으로 조동하고 또 왕덕태의 전염병으로 좌천했던 그 최현도 다시 중대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현이 밑에서 소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황순이 오빠 황태훈이었고 유경수는 황태훈이 소대에서 이제 분대장이 됩니다. 그 유경수가 아주 명사수인데다가 또 나이도 어리고 또 용감했고 그 최현을 따라다녔던 시간도 아주 길어서 김일성까지도 이제 해고록에서 처음 최현과 만날 때 그 유삼선을 언급합니다. 그때 저 최현이 김일성에게 이제 이런 자랑을 합니다. 아이 김 대장, 저 삼손이가 나이는 어려도 쌈꾼인데 애가 아주 녹록지 않다고. 그러니까 김일성도 감탄하면서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저 삼손이는 어느 뭐로보나 욕심이 나는데 저 애를 나한테 주지 않겠는가 하고 그런 요청하는 대목이 해고록에 나옵니다. 이러한 그 일화들 외에도 유경수를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책이 앞에서 잠깐 그 제가 언급했던 그 임춘추가 쓴 장편 소설 그 청년전이라는 그 책입니다. 이 책이 1970년에 북한 사로총 출판사에서 처음 출판된 후 임춘추가 사망한 뒤에도 여러 번 재판되었습니다. 현재 이 책은 그 북한에서는 혁명 그 전통 교양 도서로서는 넘버원이에요. 이 책이. 이 소설에도 불구하고 이 원고를 제일 먼저 읽었던 김일성이 그 소설 속에서 유경수의 본명인 유삼손을 그대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1970년대는 그 북한에서 유일 체제가 한창 자리 잡아가던 때라 소설 속에서 실제 인물을 사용한 것은 김일성을 제외하고는 유경수가 아마 가장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유경수는 그 1937년 무산지구 국내진공작전, 그리고 그 후에 간산봉 전투, 그리고 또 1938년과 39년 사이에 있었던 천보산 전투, 한총령 전투, 이 전투들에 모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0년 말에는 소련으로 들어갔고 소련 홍콩 간부학교에서 이제 훈련받았습니다. 그 국제교도여단 시절에 유경수는 김일성이 대대장으로 있었던 이제 제1대대 산하에 있는 제1중대에서 부소대장을 했고 후에는 또 1중대 소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1년 봄에 김일성이 파견을 받고 위증민을 찾으러 그 오늘이 길림성 화전현
로금창까지 이제 몰래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리고 1945년 광복 이후 북한으로 돌아온 뒤 일들은 아까 처음에서 먼저 소개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6.25 때 이제 탱크 여단 여단장으로 크게 이름을 날렸던 유영수는 전쟁이 끝난 뒤에 별로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 사망과 관련해서는 역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처음에 1958년에 유경수가 뇌경색으로 뇌질환으로 사망했다, 그런 설이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1년에는 사냥 나갔다가 부하가 이제 잘못 쏜 갑인 소총에 이제 맞아서 오발 사골로 죽었다는 그런 설도 또 돌았습니다. 그 외에는 또 숙청당했다는 설도 돌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북한에서 후에 남으로 건너온 탈북자들의 증언 등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해보면, 사냥하다가 오발 사고로 부하가 쏘는 그 갑인 소총에 잘못 맞아서 사망한 것이 아마 정설인 듯 싶습니다. 현재 그 대성산 그 열사령에는 거의 반신상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세상 뜬 유경수의 아내 황순이 반신상도 아마 유경수의 곁에 나란히 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그 만산밀령이 책임자였던 김홍범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